정규직 하려고 대학교 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 뭐라 그러나, 이 있는 놈들끼리 만들어 놓은 학력 구조, 이런 걸 도리어 타파하는, 예.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사실 애들한테 어업 가르치고, 농업 가르치고, 예.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1차 산업을 가르쳐가지고, 1차 산업이, 생존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 세탁기. 예. 세탁기 AS를 신청했어요. 그 세탁기 AS를 왔다 갔어. 쪽팔려. 요즘 가루비누를 안 쓴다면서요? 예. 그 가루비누가 나는 그 액체 세제는 전부 다 무슨 드럼 세탁기용인 줄 알았어. 내가 이제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아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AS 센터 아저씨가 와서 요즘은 다들 액체 세제 쓰시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만 가루비누 쓰신다고. 알려줬어야지 그걸. 예. 그 몰랐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들 액체 세제를 쓴다면 우리는 통돌이거든. 통돌이에도 전부 다 액체 세제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몰랐어요. 예. 내가 이 살림 쪽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한테, 아니 도대체가 살림하는 사람이 요즘은 전부 다 액체 세제 쓴다는데 왜 가루 세제 썼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미안해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걸 지켜본 우리 동생이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언니는 처음 봤다고. 아니 그 신랑이 빨래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거기다 내가 액체 세제 안 썼다고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냐고. 근데 그렇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늘 새로운 최신 정보를 입수해야지. 내가 늘 새로운 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방송을 효과적으로 할까 연구하듯이, 자기도 이 세탁기에 세제가 새롭게 바뀌고 있으면 트렌드를 읽어야 될 거 아니냐. 맞을 뻔했어, 동생한테. 예.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가루 세제를 또 뭐 뜨거운 물에다 녹여서 쓰는 방법도 있다며. 예.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이런 가루 세제를 미지근한 물이나 뜨뜻한 물에다 녹여갖고 부으시면 된다고. 왠지 그 아저씨가 내가 불량주부인지 아는 것 같았어. 내가 망치부인인 걸 왠지 아는 거 아닐까 싶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딱 들었어. 예. 가루를 그리고 문제의 이 세탁기 고장났다고 내가 난동을 피우게 된 계기가 그게 등산복을 빨았거든. 원래 등산복은 세탁기에다 빠는 게 아니라대? 손으로 빠는 거래.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걸 어떻게, 등산복에서 나온 파카를 손으로 어떻게 빨아? 그거 얼마나 무거운데? 다 손세탁해요? 아니, 그 등산 파카를 손세탁해? 전부 다? 등산복 세제가 따로 있다. 그래? 나만 모르는 거야? 그렇구나. 이 아저씨가 막 옷섭을 뒤져가지고 무슨 세탁 막그래도 이거 손세탁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어찌나 민망하든지. 예. 패딩은, 아니, 근데요. 저런 오리털 파카 같은 거, 그거 세탁소에 맡기면 안 된다던데? 드라이하면 안 된다고? 예. 오리털 파카를 드라이하면 오리털에 있는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저기가 안 된대. 오리털 기능이 안 된대. 그래서 물로 손 세탁하는 거래. 네. 그치? 아니, 하여튼 뭐 무슨, 야! 저기 등산복 파카 들어가는 망이 어딨어!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세탁기를 점검을 받았는데, 성능 좋대. 그리고 내가 그랬지.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더라. 무슨 벨트가 이렇게 느슨해지면 그런다는데, 벨트라도 좀 조여봐라. 그랬더니, 우리 집 냉장고가 최신형이래. 아니, 우리 집 세탁기가 최신형이래. 2013년에 나온 건데, 이건 벨트형이 아니라, 요렇게 무슨 전자식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래.
벨트가 아예 없는 모델이라고? 아, 쪽팔려. 그러냐. 알았다 그랬지. 미안해. 그래서 나 LG전자에 쳐들어갈라 그랬는데 일단 AS센터 불러보고 갈라 그랬지. 그러길 잘한 것 같아. DD모터. 그 DD모터. 그게 뭐야? DD모터라는데? 아니 그런 걸 다 알아? 아니 냉장고에 무슨 모터 들어갔는지 다 알고 살아? 나만 모르는 거야? 오, 그래? 아,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예. 저기, 우리 시청자들이, 저기, 뭐야, 내가 채팅하는 걸 보면서, 망치부님 이런 걸, 진짜 불량주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몰라? 내가 우리, 저기잖아. 이제까지 밥을 두세 번 했다가, 식구들 중에 부상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주방에 간다 그러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 아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우리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느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방에 못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이 신랑이 돈 대신 가사노동으로 때우겠다. 월급 대신. 그리고 가사노동을 신랑이 하느라고 내가 가사노동을 못 해봤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어느 날 애들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 같은 종아빠는 겨울방학 때 쉬거든. 겨울방학 때 내가 밥을 한 번 했잖아. 밥을 한 번 했는데 신랑이 그냥 이렇게 피 묻은 밥을 뱉더라고. 우직근 그러더니. 아니, 돌을 골라내고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 20년 전에. 20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쌀에 왜 돌이 들어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딱 부상자가 나오고, 그래서 신랑이 밥하지 말라 그러지. 알았다. 밥은 안 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겨울에 내 된장국을 끓였잖아. 밥은 하지 말랬으니까 이제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이제 끓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찌개 냄비에다 끓였어. 근데 막 넘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국솥에다 끓였지. 국냄비에다가. 근데 이번에 내용이 모자라고 내용 좀 더 썰었는데 또 넘쳐가지고 나 이제 들통에다가 이제 끓인 거야. 그래 이제 처음에 넣을 때는 감자가 네모냈는데 한참 끓이다 보니까 동그래졌더라 감자가. 당근은 모양이 똑같이 유지가 돼. 근데 오이도 좀 이상해졌던 것 같고 호박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더만.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들통에다가 많이 넣었더니 그 일주일치가 다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된장을 맨 처음에 딱 한 숟갈 넣고서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그릇을 바꿀 때 넣었어야 됐는데 안 넣었어. 이제 우리 신랑이 그날 와가지고 저기 주방을 보더니 또 한 번만 주방에 오면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그 뒤는 내 주방에 못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유배 왔을 때 내가 그 이탈리아로 가는 꿈이라고 이 새끼 엄마하고 싸우고 우리 집 와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놈을 세워놓고 내가 이제 요리를 했지. 토마토하고 바나나를 일단 끓는 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장도 넣고 된장도 넣고 고춧가루에 고추장에 케찹도 넣고 근데 뭐 아무래도 좀 색깔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갖고 슈퍼에 가가지고 그 토마토 그 스파게티 소스도 한 병 넣고 그래도 좀 이상하더라고. 있는 거 다 썰어 넣었는데 이 새끼가 그동안에 벌써 지네 엄마하고 문자를 한 30몇 개 주고받더니만 엄마가 구하러 왔어. 그래갖고 아깝게도 그놈이 우리 그때 안 갔으면 내가 먹여보는 건데.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없어. 부상자 한 명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 방황하는 청소년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영혼의 힐링 요리를 하다 보니까 영혼의 힐링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딸이 내가 주방 쪽을 기웃거리면 아빠한테 일러. 아빠 엄마가 주방으로 가 그러면 신랑 불현듯 뛰어나와가지고 왜 그러는 건데 왜 막 물 먹으려고 물 떠다 준다고. 근데 신랑 있으면 주방에서 물도 못 떠다 먹어. 들어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딸이 어저께 이제 월요일인데 갔다 오고 교복 블라우스를 벗어놓은 거야. 그 신랑이 이거 저기 주일날 다 다림질하고서 해놓은 건데 왜 이걸 벗었냐고 딸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딸이 2, 3일 입다가 벗어야지 왜 하루만 입었냐고. 그러니까 딸이 어저께 자기가 체육 농구 시험 수행평가 만점만 1등 했다고 자기가 만점 만들라고 땀이 나면 너무 나서 그러다 막 신경질 내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뭐라고 체육 만점 만들라고 그랬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니 기집애가. 내가 야단치려고 한쪽에 딱 폰 잡고 서 있었지. 근데 우리 신랑이 점점 우리 딸이 엄마를 닮아간다는 거야. 이게 자기한테 신경질 냈다고. 어찌나 억울해. 근데 그렇지. 나는 체육 만점 맞은 적 없거든. 그래놓고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아닌데. 애가 못된 짓 하면 왜 나 닮았다 그러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못 나간 거야. 나는 체육 만점 맞은 적 없거든. 그래놓고 어찌나 민망하고 쪽팔린지 기분 많이 나빴어. 요즘 우리 신랑이 뻑하면 그 말이 아닌데. 우리 신랑이 뻑하면 우리 딸더러 우리 딸은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점점 성질이 엄마 닮아가고 있다고. 기분 되게 나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집 식구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주 그냥 시트콤을 찍어 시트콤을. 우리 집 웃겨. 하여튼 뭐야. 뭐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야. 자기 이제 아기 때 비디오를 이제 내가 보여줬는데 그 어렸을 때 내가 이 얼리 어댑터잖아. 그래서 우리 딸 어렸을 때 내가 그 저기를 샀어. 그 캠코더를.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우리 딸의 아기 때 모습을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걸으면서 집안을 난장판 만들고 이런 걸 다 찍어 놨어.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언제 보여줬냐면 7살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1 때 한번 보여주고 근데 아니 지난 봄에 보여줬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7살 때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7살이 왜 미운 7살이라고 막 엄마한테 반항하고 그럴 때야.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영상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참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야. 자기가 참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러고 나서 애가 마음이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어. 그 다음 이제 4학년이 소위 또 사춘기잖아. 이제 4학년 때 또 한번 보여줬더니 그때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더라고. 근데 이제 고2 지금 고2인데 고2 봄에 또 한번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제 고2가 되면서 고3으로 올라가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애가 이제 또 막 방황을 하려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아기 때 비디오를 또 보여줬어요. 그때 이제 그 비디오 중에서 우리 딸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막 책장을 엉망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둘둘둘 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야단치지 않고 그냥 한참 풀고 돌아다니게 냅뒀어. 뭐 휴지 두루마리 하나가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 애가 이제 호기심을 만족하고 나면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해갖고 그냥 그걸 풀고 돌아다닌 거를 그냥 찍었어. 찍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가 이제 딱 그 휴지를 한채 풀고 온 집을 풀고 다닌 다음에 놓더라고. 요거 이게 놨어. 그래서 놓은 다음에 내가 그걸 다시 돌돌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청소하는 데 썼거든요. 그 두루마리 휴지를 도로 말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딸이 자기 같으면 애한테 소리 질렀을 것 같다고. 애기가 막 그 휴지를 풀고 돌아다니면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을 쳤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엄마는 소리를 한 번도 안 질렀냐고.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소리를 지르냐고. 지가 이제 호기심이 다 충족되면 멈출 거라고 생각했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위험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하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는 모습도 귀엽잖아. 그런 걸 이제 다 담아놨지.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딸이 그 자기를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이랬던 것이 이게 자기가 사랑받고 자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 보통 여학생들이 되게 친구들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혼자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런 데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이 날 닮아서 그런지 애가 굉장히 독립적이야.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이제 친구들의 평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다. 혼자 뭘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되게 부럽다 그런다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내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내가 뭐 친구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 잘 다녔기 때문에 늘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었지 내가 친구한테 의존한 적이 없었어. 근데 그게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사랑이 중요하대.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이쁘다고 잠을 못 잤대.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쩌면 이렇게 애가 이쁘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들여다봤다는 거야.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볼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어린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 아기 때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도 다 날 이뻐하고 우리 되게 성격이 나쁜 친척들도 되게 날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 예. 아니 이거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야. 뭐냐면 아무리 못생긴 애기라도 부모들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계속 칭찬을 해주잖아. 내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뭐 그렇게 이뻤던 것 같진 않아. 망치님 과장이 심하십니다. 아니야 진짜야. 요게 우리 딸 3살 때 사진. 요게 자기가 3살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애기 때 우리 딸 3살 때 사진이고 요거는 이게 내 100일 때 사진이야. 요게 내 100일 때 사진.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자기 사진이라고 우겨. 맨날 자기 사진이라고 아니라고 자기 거래. 엄마 사진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지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흑백 사진 이게 내 100일 사진이야. 여기 써 있어. 한글로 100일 사진이라고. 돌 사진은 따로 있고 저기 이제 100일 사진인데 근데 뭐라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아들인지 딸인지 못 알아봤대. 왜 여자한 애기들이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여자 하지 않았나 봐. 그래가지고 약간 남자같이 생겼는데 우리 엄마 그래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 우리 엄마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계속 못 낳고 이제 딸만 넷을 낳은 거거든. 근데 큰 딸이 우리 엄마가 낳은 첫째 딸이 아기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죽고 그리고 나서 우리 언니 내 동생이 딸만 넷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그중에 나를 보고 우리 엄마는 날 아들이라고 믿었대. 뱃속에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나 고기를 먹어대는지 남들이 전부 다 배가 불러오니까 이건 아들이다. 이렇게 잘 먹는 애는 진짜 이 성격 좋은 아들이라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왔는데 이제 초우량 딸이 나온 거지. 내가 3.5kg로 태어났대. 3.8kg, 3.5kg. 그 당시에 3.5kg면 되게 우량하였는데, 아주 건장한 딸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조금 놀랬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예뻐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그러나, 내가 어린 시절에 되게 자존감이 높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기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를 낳고 8년 만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늦둥이지. 언니 밑으로 8년 만에 아기가 나왔으니까, 늦둥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되게 잠을 잘 잤대요. 밤에 뭐 낮밤이 바뀌어서 울고 이런 거, 울고 보채지도 않고, 배만 부르면 그렇게 잘 놀았대.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런 아기가 너무 좋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예뻐하셨대. 우리 언니 말로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나, 자존감이 되게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딸은 정말 내가 살림을 못하니까 달리 할 일이 없는 거야. 신랑이 아침에 밥 다 해놓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젖병까지 다 삶아놓고 가. 그러면 애가 배고프면 젖병에다가 우유 타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하루 종일 애를 데리고 노는 거야.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애를 쳐다보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어. 입맛을 이제 쩝쩝 다시면 이 시간을 딱 체크해보면 이게 배고플 때잖아. 그럼 정확하게 딱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가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쌌구나. 그리고 기저귀 딱 갈아주고. 그러니까는 울 일이 없게 계속 애만 들여다보고 있었어.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이 애가 뭐라 그러나 어려서 되게 일찍부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9개월 때 이미 의사소통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맨날 지를 6시만 되면 퇴근하는데 아빠가 그때 이제 그 구의원 무슨 연수를 갖고 10일 동안 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 첫날 아빠가 안 들어오니까 6시부터 울기 시작해갖고 밤에 9시까지 3시간을 우는 거야. 9개월 동안 운 적이 없어. 근데 9개월 만에 3시간 애가 우니까 목이 쉬더라고. 목이 쉴 때까지 애가 우는 거야. 아빠를 데려오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애한테 그랬지. 엄마도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다. 아빠는 지금 공부하러 갔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간 거라 지금 딸한테 아빠를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했어. 근데 그렇게 울던 9살짜리 아이가, 아니 9개월짜리 아이가 그 짧은 팔로 내 목에다가 탁 팔을 얹는 거야. 그리고 울음을 그쳤어. 진짜 9개월인데. 그리고 나서 안 울더라고요. 아빠 올 때까지 안 울었어.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고개를 싹 돌리는 거야. 고개를 딱 돌리고 아빠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고개 돌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빠를 안 보는 거야. 그러더니만 나중에 아빠가 막 빌었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비니까 그 다음에 지가 안겨갖고 울더라고. 예, 신기하죠. 근데 그게 애기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들어요. 예, 진짜 말귀를 진짜 다 알아듣고. 그리고 왜 애들이 막 울고 막 이럴 때 엄마가 말로 설명하잖아. 그럼 생각보다 아이가 알아들어. 우리 딸은 이제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태담을 해가지고, 예, 아빠가 동화책을 100권 읽어주고 내가 동화책을 100권 읽어줬어.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동화책을 200권을 읽어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이 태동을 할 때, 이제 우리 신랑이 배에다 대고 똑똑, 그때 태명이 봉순이었어. 봉순아, 그래서 톡톡하면 지가 발로 톡톡 찼어. 뱃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아빠하고 소통을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책을 그렇게 읽어주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10년 동안 아이 아빠가 애를 10년 동안 밤에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10살 때까지 10년 동안을 이 아빠가 정한 거야. 자기가 매일 밤 10년 동안 아이를 재우겠다. 그래갖고 10년 동안 동화책을 읽어준 거야. 근데 그 동화책을 읽어줄 때 가끔 이제 아빠가 바빠서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내가 읽어주면, 예, 내가 읽어주면은 우리 딸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나는 동화책에 나온 인물별로 목소리를 달리하고 효과음도 막 넣었거든. 그럼 우리 신랑이 들어왔고, 그럼 애가 자겠어? 당장 나가! 쫓겨나. 그리고 똑같은 톤으로 애가 잘 졸리라고 평이하게 읽어주는 거야. 그 이제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아빠는 읽다가 자기가 잤다고. 근데 이제 우리 아빠는, 이제 신랑은 자기가 10년 동안 동화책을 읽었다는 게 너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야. 기억이 좀 달라. 근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우리 딸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너 공부 안 하니? 뭐 숙제했니? 그런 말 안 해.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걸 부모가 자꾸만 체크해주고 이래 버릇하면 아이가 스스로 책임을 안 진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공부는 내가 이제 옛날에 학원 강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애가 따로 있더만. 그래서 지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몰라도 부모가 억지로 애한테 공부시키는 거는 이거는 고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뭐 우린 초등학교 때까지 시험이 안 보니까,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딸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갖고 첫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50점이 나온 거야. 수학이 50점이 나왔는데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막 웃었어. 우리 딸 수학 성적이 너무 귀엽다 얘. 그랬더니
성적이 귀여운 게 어딨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엄마는 50점 맞아본 적이 없어서 50점도 귀엽다, 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내가 성적에 대해서 한 말은 그게 다야. 그리고 근데 얘가 나머지 과목은 거의 다 맞췄는데 수학이 50점이라 평균이 80 몇 점이 나온 거야. 83가 뭐 이렇게 첫 시험이 그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평균이 94점이라는 거야. 평균이 94점인데 걔네 엄마가 걔 얼굴에다가 시험지를 집어던지면서 이따위 성적을 가지고 대학 가겠냐고. 중1인데. 그래서 엄마가 얘 얼굴에 시험지를 친구 앞에서 집어던졌대. 얘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나한테 와서 잃는 거야. 자기 친구 엄마가 친구한테 원래 친구랑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 가기로 해서 그 집에 같이 들어갔는데 평균이 94점이라고 시험지를 집어던졌다는 거야. 우리 딸이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평균 94점이 공부 못한 거야? 묻는 거야. 그래서 얘 엄마는 네가 94점 받아왔으면 내가 관악대를 불렀지. 그러면서 넘어갔어. 근데 이제 중2가 되는데 그러니까 걔 중학교 1학년 겨울에 내가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중1 기말고사 직전에. 그냥 그 기말고사 얼마 못 받겠어. 그리고 전교 130등인가 그랬어. 330명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됐다 내가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중간고사도 별로 못 봤어. 내가 130등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얘가 이제 중간고사를 딱 2학년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진지하게 묻는 거야. 엄마,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래. 그래서 야,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근데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하래?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공부는 나중에 이제 고3이 됐을 때 네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6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만 갈 수 있을 때 그때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공부를 억지로 하는 거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그랬지만 포기? 그래. 포기만 하면 돼. 이 대학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뭐 놀고 먹다가 하루아침에 가면 되겠니? 그랬어. 얘가 그때부터 지가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130등이었던 성적이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80등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간에 130등을 했는데 기말에 80등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막 한 50등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더니만 그 다음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를 30등을 하더라고요. 전교 30등을. 그러더니만 2학기 기말고사에서 전교 5등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간 거야. 근데 막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막 굉장히 스케줄도 다 알고 공부도 막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얘가 막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전교 등수를 엄마들이 다 알아. 그 학교 여기는 아파트촌이라서 어느 학교에 전교 10등까지 엄마들이 다 아는데 5등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딸이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니? 너 학원이 어디니?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동네 학원 다닌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얘가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판판히 놀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공부를 하라고 우리가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신경 쓴 건 하루에 책을 10권을 읽어라. 하루에 책을 10권을 읽고 태권도를 다녀라. 그 태권도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근데 우리 동네 태권도 학원이 예의범절을 되게 중시했어.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이러는 예의범절을 배우고 운동을 해라. 그래서 태권도 하고 그 책 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라고. 그 예절만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영어 수학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근데 그랬더니만 그놈의 영어 수학이 결국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더만. 영어 수학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 고1 겨울이었나? 고1 여름이었나? 애가 기절할 정도로 문제를 푸는 거야. 너무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 문제집 4권을 사갖고 한 달 만에 푸는 거야. 그러더니만 애가 기절했어. 훅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이를 악물고 문제집 4권을 풀더라고 한 달에. 난 다 그런 줄 알았어 또. 그게 아니라 지가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앙심을 품고 수학이 자기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가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갖고 한 4권을 풀더니만 쑥 쓰러지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딸한테 늘 하는 말은 뭐냐. 공부가 다가 아니다. 나는 딸한테 맨날 그래.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 엄마는 공부 잘하는 싸가지 없는 애는 엄마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공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인간관계가 좋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근데 얘는 이제 지가 혼자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볼까봐 애가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뭐라 하냐면 딸 대충 찍고 자. 난 맨날 학교 시험 보러 갈 때 애한테 하는 말이 대충 찍고 자. 그리고 시험 성적은 너 나중에 기억 하나도 안 나. 네가 어젯밤에 공부 열심히 한 거 그게 나중에 기억나는 거지.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충 찍고 자라고. 그럼 우리 딸이 엄마 그러고 가. 근데 그렇게 늘 부담을 주지 않고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얘한테는 그러니까 뭐라 하나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애한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 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게 나는 그 성적은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다. 계속 올라가는 거 좀 문제 있다.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막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았는데 얘가 이제 여름부터 극본을 써가지고 이제 연극부 부장을 하니까 연극을 막 올리느라고 무대에 올리느라고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성적이 지 맘에 안 들게 나왔나 봐. 뭐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그래서 막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솔직히 엄마가 최순실도 아니고 네가 좋은 대학 못 간 건 엄마 탓이라고. 엄마 아빠가 최순실 정윤회였으면 네가 그냥 이화여대는 그냥 앉아서 가는 건데 엄마 아빠가 최순실 정윤회가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네가 명문대 가려고 애쓰지 마라. 명문대 가면 뭐하냐. 연대 가서 애들 막 단톡방에서 여자친구 여학생들 성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다더라. 고대도 그 성추행 얼마나 심하냐. 그래서 괜히 명문대 가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엄마랑 가서 농사 짓자. 그럼 들은 척도 안 하고 마음으로. 나 진심이야. 진심으로 가서 이제 아빠가 고기 잡고 엄마랑 농사 짓고 살자. 그럼 우리 딸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해. 막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진짜 진심인데. 시골 가서 농사 짓자로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 왜 그러나 몰라 진짜. 아니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옛날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자식들이 그걸 물려받았잖아. 예. 근데 사실 저는요 진짜 고민되는 게 이렇게 가다가는 이 몬산토 문제 심각하잖아. 유전자 변형 물질로 전 세계의 농업을 그 미국의 그 저기 이 종자 회사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사실 땅을 해치는 나쁜 종자들을 팔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뭐라 하우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 지력 회복을 시킬 틈도 없이 계속해서 상업작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영양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쌀농사를 망하게 하려고 쌀농사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그 어떤 사람이 글을 보내왔는데 왜 얼마 전에 그 무슨 버터 다이어트? 고지방 다이어트인가 그게 유행했다며. 살 빠진다 그러면서 막 버터에다가 막 말아먹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쌀을 먹지 말라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고지방을 먹으라고 막 그게 한참 유행을 했다며.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성명 발표했더만. 그게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쌀농사를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겠냐. 그냥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는 지가 이제 대통령 나올 때는 쌀값을 현실화해주겠다. 쌀값을 물가에 맞춰서 올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한 짓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밥 짓는 쌀은 그 마트에 팔 수가 없었대. 수입쌀을. 근데 이제 밥 짓는 쌀도 수입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밥 짓는 쌀도 수입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쌀농사 포기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쌀이 주식인데 쌀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뭐야? 우리가 석유 원유값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밀가루값 올라가면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듯이 그거잖아.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 대부분이 우리가 수입 밀가루를 먹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모든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쌀 농사를 국민들이 짓지 않게 되면 결국 쌀값으로 우리 국민들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야. 남미가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졌냐 하면 옛날에는 미국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그 옥수수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뭐 대나 이런 거 갈아가지고 소사료를 주고 옥수수는 남미에다 싼값에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바이오 디젤인가가 개발돼가지고 옥수수에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로 연료로 사용하게 되니까 그 남미로 가던 곡물이 중단이 됐다는 거야. 수출이. 그러면서 남미의 곡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브라질이 완전히 치안 부재의 동네로 바뀌고 멕시코도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지고 남미가 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미국의 이 옥수수 장난이 이 정치를 지금 뭐 거기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너무 불안해갖고 여행 금지해야 되는 동네잖아. 그만큼 나빠진 게 결국은 곡물 때문이거든요. 주식. 그래서 그걸 뭐라면 식량 안보라고 그래.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 주식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근데 이제 그 주식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농사 짓는 대부분이 노인들이잖아.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실제로 우리 미래 농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수입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수입 농산물은 수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변질을 막기 위해서 각종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또 섞여 있고, 그래서 사실은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미래의 삶이 결국은 이 식량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식량 안보라는 부분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내가 농활 갈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나는 내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농사 지으러 갈 거다. 나는 이제 농사 짓는 남자랑 결혼할 거다. 그게 내 대학교 다닐 때 내 목표였어. 근데 우리 신랑이 자기 농사 잘 짓는다고 자기 대학교 졸업하면 농사 지으러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잖아. 지금까지 농사 지으러 간다고 20년째 속이고 있어. 언제 농사 지으러 갈 거냐 하니까는 좀만 기다려, 다음에 떨어지면 간다고. 아니 20년 동안 안 떨어졌어. 맨날 나한테 자기 고향집에 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마당에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주고 낮에는 같이 농사 지으러 다니자고. 그래놓고 이 약속을 안 지켜.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나도 우리 신랑한테 할 말은 없잖아. 예. 내가 이제 신랑이 나한테 대학교 2학년 때 사귀기 시작했는데 재수했냐고 묻길래 나는 재수를 안 했거든. 재수 안 했어. 난 89년 2월에 졸업했고 89년 3월에 경희대 왔다. 재수를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근데 나한테 고등학교에서 4년 다녔냐고 안 물어봤어. 결혼을 하고 이제 6년을 사귀고 결혼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하러 갔다 와가지고 얘가 왜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는 거죠. 나 고등학교 4년 다녔잖아 했더니 왜 그 말을 안 했니?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때만 자기가 속았다고 막 사기 결혼이라서 물러 그랬지. 나는 내가 절대 거짓말한 건 아니야. 지가 안 물어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다 연하야. 연하는 연한데 그게 좀 애매한 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왜 알고 사귄 게 아니라 모르고 사귄 거라. 지금까지 이제 결혼 사기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약간 좀 비정상이야. 내가 10년 동안 내가 돈 벌어갖고 대출금 다 갚고 생활비도 내가 다 돈 벌어오고 우리 신랑은 대신 자기가 가사노동을 맡으면서
가사노동이 월 200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자기를 절대 무시하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 우리 신랑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가사노동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가사노동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그걸 막 여자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놓고 지난번에 나비다 그 인터뷰할 때 막 바깥일이랑 집안일 같이 하면 힘들지 않겠냐 하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그렇지 않겠냐고. 괜히 날 민망하게 만들고 말이야. 예. 왜냐면 우리 신랑은 그 가사노동을 되게 빨리 해요. 들어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한다?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가스레인지에서 뭐가 끓고 있어. 그리고 세탁기도 막 돌아가.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막 뭐든지 막 후루룩 다 해버려.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가끔 사고는 나. 내가 이제 발 씻고 나와서 양말 다시 신어야지. 그리고 벗어놓은 양말이 세탁기에 들어가 있고 뭐든지 다 갖다. 그리고 내가 요거는 고이 접어갖고 내가 이걸 뭘 써야지. 근데 후딱 갖다 버리고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우리 신랑이 참 가사노동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랑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시만 해라.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안내만 해주면 된다. 근데 그러면 나는 그럼 뭐 하고 사냐? 내가 평생 그러면 놀고 먹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내가 우리 신랑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가 다 해줬어. 예. 이제 주로 이제 뭐 우리 신랑이 이제 조사를 해와. 그래갖고 이제 집을 어디를 구해놓고 당신 집 골라줘 봐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집이다. 딱 그러면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관한, 자기 정치에 관한 걸 막 고민해갖고 두 가지를 도저히 결정 못하겠다. 그럼 나한테 갖고 와. 뭘 해야 되냐? 그럼 당신한테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늘 의논을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조언했던 부분이 내가 조언했던 부분이 한 번도 이제까지는 틀린 적이 없었어. 망순실은 욕이고 우리 신랑이 그러면 박근혜냐? 어디서 이런 모욕을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2005년에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우리 신랑이 구의원을 2번 한 상태였어. 구의원을 2번을 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구당에서는 이제 너가 시의원을 나가야 된다.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이제 어떤 선배가 자기가 시의원을 나가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랑 고민에 빠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와서 어떤 선배가 시의원을 나가자고 그러는데 지구당 안에서 뭐 경선을 하면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근데 경선을 하면 당이 깨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그 2006년 지방선거는 그때 아무도 모를 때였어. 그때 박근혜 칼침 사건이 2006년에 날 때였는데 내가 2005년에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추적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느낌이 이거 지방선거를 놓고 움직인다라고 나는 혼자서 생각했어.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서 이거는 지방선거용이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내년 지방선거용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셀러리맨들이 흔들렸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도시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불리할 거다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었어. 2005년에. 그리고 2005년 가을이었는데 내 신랑한테 내년 지방선거는 무조건 구청장하고 시의원은 떨어진다. 구청장하고 시의원은 떨어지고 구의원은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붙는 게 목적이면 구의원을 가야 되고 떨어지는 게 목적이면 차라리 구청장을 가서 몸값을 높여라. 그리고 시의원을 가지고는 절대 경쟁하지 마라. 왜냐하면 괜히 지구당을 깨지게 하는 문제니까 그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 고민한 거지. 떨어질 거냐 붙을 거냐. 그래갖고 결국은 구의원을 3번째로 가. 그래서 3번째 구의원을 하면서 그때 전국에 3,000명의 그 지방 기초의원 중에 대상을 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을 탔어.
전국 1등 한 거지. 그러니까 그 구의원을 선택하면서, 우리 신랑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그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다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원래 구의원은 동네마다 우리가 창 145동이 3개 동네인데, 원래 한 동에 한 명씩 구의원 3명을 뽑았단 말이야. 근데 2006년에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3개 동을 하나의 지역구로 묶어서 구의원 3명을 동시에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2명, 한나라당 2명, 이렇게 시의원들을, 그러니까 구의원 후보를 내서 어차피 3개 동네에서 뽑는데, 시의원도 3개 동네를 묶어서 뽑고, 구의원도 3개 동네를 묶어서 뽑는데, 왜 자기가 구의원은 붙고 시의원은 떨어지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르지. 근데 좌우지간 구의원은 붙고, 시의원은 떨어진다 그랬어? 근데 진짜 그때 선거가 어땠냐면, 2명은 한나라당이 되고, 1명만 간신히 민주당에서 됐는데, 그게 우리 신랑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런 판단,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이 어떤 문제들을 고민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선택을 해주면, 그게 이제 남편한테는 그게 되게 도움을 줬던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이요,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결정을 못하는 면이 있어. 남자들이 깊이 막 고민하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를 막 갈등하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령 뭐 일을 바꿀까 말까, 뭐 또는 직장을 간다면 둘 중에 어떤 걸 갈까, 막 자기 혼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아내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왜냐면 아내는 남편의 장단점을 알아. 그래서 2가지 중에 어떤 게 남편한테 더 유리한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 여자들이 생각보다 그런 판단력은 빨라. 그래서 그렇게 2가지를 놓고 고민이 될 때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아내들이 그 남편에 대한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아내가 없습니다, 누님. 일단 아내를 먼저 구해. 그 얘기가 딴 데로 가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나, 여자하고 남자가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방법이 다르대.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조언을 주고받는 게 좋다. 예. 이제 우리 딸은 근데 늘 하는 말이 그래. 자기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는 참 행복하다. 이 얘기가 왜 나냐면, 아까 오전에 어떤 애기 아빠가 고민 상담을 했어. 채팅창에. 하면 안 돼, 앞으로! 근데 이제 애기가 쌍둥이인데 계속 감기를 달고 산다는 거야.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제 1년 365일 계속 감기를 달고 산다면 이건 감기가 아니야. 예. 애가 감기를 계속, 코감기나 이런 걸 계속 달고 있다면 그건 감기가 아니에요. 그건 알러지일 가능성이 커. 알레르기. 그러면 특히 이제 콧물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얼굴에 무슨 이렇게 발진 같은 게 많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알레르기.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환기예요. 환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막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이 미세먼지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그거 공기청정기 팔아먹으려고, 공기청정기 팔아먹으려고 미세먼지 보도가 더 심해졌다라고 난 생각해. 우리 어렸을 때도 황사 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다 황사가 다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 차라리 공기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다 연탄을 뗐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면 그 연탄에서 연통에서 나온, 굴뚝에서 나온 연탄가스들이 동네를 가득 메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따져보면, 그냥 결국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해가스가 더 적은 편이야. 뭐 석유골로 썼던 때였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미세먼지가 많아져갖고 곧 죽을 것처럼 협박하는 거, 내가 볼 때 그거, 공기청정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옛날 공기가 그러니까 시골은 좋았지.
시골 공기는 좋았는데 도시 공기는 안 좋았어요. 예. 도시는 옛날부터 그 스모그라는 게 있었잖아. 그 스모그라는 게 영국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이제 포그라는 그 안개와 스모크라는 연기. 그래갖고 이제 그 공장 굴뚝에 연료를 태운 그 가스와 그러니까 그런 연기와 그다음에 안개가 겹쳐서 나온 말이 스모그란 말이었잖아. 그래서 옛날에 셜록 홈즈 소설을 보면 그 이 안개 자욱한 도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가 뭐냐면 결국 석탄을 떼는 시대였고 그 석탄을 떼서 나온 그 가스가 도시에 이제 안개하고 겹쳐갖고 런던의 공기가 되게 나빴단 말이야. 지금 중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야. 중국에 11월에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난방 때문에 그래. 중국의 난방이 돌아가면 그 연기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는 스모그라는 것 때문에 다 나빴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도시가스로 바뀌고, 도시가스나 아니면 그 중앙난방식으로 다 바뀌게 되면서 그런 연기가 많이 사라지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연탄 같은 경우에는 저 산동네에서 일부만 떼잖아. 그래서 도시 공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유해가스가 난 도리어 줄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런던을 가서 깜짝 놀란 게, 우린 런던 그러면 막 그 스모그에 되게 나쁜 공기인 줄 알았잖아. 아닌 거야. 런던에 가면 너무 공기가 좋아. 그리고 런던에 스모그가 없나요? 그랬더니 막 비웃는 거야. 그게 1800년대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이미 1900년대 중반에 런던에서 스모그가 사라졌대. 1970, 80년대에 이미 스모그가 다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유해가스로 보이는 게 중국산 스모그야. 중국산 스모그.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그 연료를 떼서 나오는 그 가스. 예.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 그런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걸어 잠그고 있는 게 그게 건강을 해치게 하는 원인이에요. 일단 옛날 집에서는 시멘트 가루 같은 것들이 날리면서 그게 이제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그게 막 그 중국산 가구들이 많잖아. 싸구려 가구들에서 뭐가 나오냐면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나오는 거야. 예. 뭐 소파나 책상이나 책장이나 이런 그 겉보기는 이쁜데 싼 가구들,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유해가스예요. 그리고 집안에 그런 유해가스들이 차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유해가스가 아이들의 알러지의 원인이에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늘 뭔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왔다. 그 물건에는 그런 유해가스가 묻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포장지나 이런 데서도 다 유해가스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공기 안 좋다는 느낌 느끼지 않아요? 마트를 가면 나는 공기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아. 그게 이제 끊임없이 새로 포장지에 포장 색깔 입히고 막 나오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다 유해한 화학물질들 아니야. 그래서 그 마트에 가면 공기가 안 좋은 게 환기도 안 되지만 거기에 전부 다 새거라서 새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물질들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계속 1년 내내 콧물을 흘리고 감기를 달고 산다면 이거는 면역성의 문제 이전에 환기의 문제다. 우리 딸이 아토피예요. 예. 그 우리 딸이 아토피인데 어렸을 때 아무도 얘가 아토피인지 몰랐어.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이제 한 2~3살까지는 몰랐어요. 아토피를 어떻게 낫게 하는지를 몰랐고, 그게 우리 시댁의 아이들이 다 아토피였어. 그게 이제 그 가야족의 유전인가 봐. 가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리가 길고 눈이 커다랗고 눈썹이 길고 막 이런 서구적인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 대신에 얘네들이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왔는지 그 사계절 변화를 견디질 못해. 우리 신랑이랑 우리 딸이랑 막 콧물 흘리고 비염이고 막 그래. 근데 그게 그 집안 내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2년을 싸웠다고. 어떻게 아토피를 극복할 것인가. 그래갖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환기의 문제라고 누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에 환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하루에 2번씩 환기를 했어. 겨울 같은 때도 그 보일러 온도를 15도로 맞춰놓고 그 15도로 맞춰놓으면 그 창문을 열고 막 환기가 되면 15도에 딱 불이 켜지잖아. 15도가 될 때까지 환기를 시킨 거야. 근데 그 15도 정도로 공기가 내려가면 집안에 있는 이 나쁜 공기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진드기라든가, 그런 이제 나쁜 균들이 죽는다는 거야. 온도가 한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가지고 내가 환기를 시켰지. 그래서 환기를 되게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관리는 물기가 있을 때, 아기가 얼굴에서 목욕탕에서 꺼내기 전에 얼굴에 물기가 있을 때 그 보습 로션을 싹 발라가지고 나머지 물기를 톡톡톡 해갖고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피부가 아기가 아토피가 아닌 것처럼 보였지. 근데 내가 환기를 잊어버리면, 일하느라고 환기를 잊어버리면, 특히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감기를 많이 앓냐 하면, 엄마가 집안에 있으면 낮 동안에 문을 왔다 갔다 열고 베란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맞벌이 부부는 하루 종일 공기가 집안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갇힌 공기에 화학물질을 바로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알러지 현상들이 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일수록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환기야.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환기다. 가령 여러분 있잖아요. 집안에 문을 안 열고 닫으면 화분이 빨리 죽어요. 그거 알죠? 예. 그 화분이 빨리 죽는 이유가, 식물이 빨리 죽는 이유가 환기 때문이야. 공기가 나빠서 식물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살기가 힘들지. 예. 그래서 환기는 한 15도 정도까지 내려갈 만큼 적어도 한 30분 정도. 예. 적어도 한 30분 정도를 하는데, 한겨울에는 빨리 15도로 내려가잖아. 그럼 이게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찬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거기라서 겨울에는 좀 짧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겨울에는 15도 정도만 내려가면 10분 15분 안에 닫아도 돼. 공기가 빨리 순환되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기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질병의 가장 큰 2번째 원인은, 첫째가 환기고 2번째가 엄마 아빠의 관계야. 엄마 아빠가 애 앞에서 싸움을 많이 하고 서로 막 불편한 심기를 막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냉전을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너무 불안한 거지.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애들한테는 전쟁만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애기들이 자꾸 아픈 거는요, 엄마 아빠의 관계 문제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환기를 잘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 예.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라다 보면 애들이 자존감도 높아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거는 그럼 누구의 문제냐? 사실은 아빠가 잘해야 돼. 우리 집도 아빠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신경질 낼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뭐 내가 신경질 내는 일은 내 양말 어디 갔어? 또 빨았어? 뭐 이런 걸로 신경질 내는 거고, 그건 주로 신랑이 낄낄거리면서 새 양말 꺼내다 줘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빠들이 잘해야 돼. 아내들이 참 피곤한데 그 집안일 하랴 바깥일 하랴, 응?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얼마나 또 모욕을 당해, 일하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빠들이 잘하면 그 가정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나는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남자들이 절대 집안 문제를 아내한테 탓하면 안 돼. 집안이 뭐가 잘못되면 자기 잘못이야. 집안에 애가, 가만 보면 아빠들 중에요, 아이들이 이제 중2 때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2에 사고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한테 당신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들, 그 아빠 때문에 애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아빠들이 먼저 반성하고 다른 식구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해야 돼.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본인의 아버지가 막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집안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빠가 신경을 너무 못 썼어.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그럼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나가는 집은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지만 당신 집에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이러는 아빠들은 반드시 집안을 쪽박내. 그래서 절대 집안에서 생긴 문제를 그 아내들에게 탓을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엄마들이 또 해야 될 일은 애들 앞에서 아빠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혹은 뭐 바깥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엄마들이 있어. 되게 무시하고. 근데 그렇게 아버지들을 업신여기는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게 아이들이 나중에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 직장 내에서 윗사람하고 관계를 못 풀어.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는 집 아이들이 조직 생활을 못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를 되게 존중해줘야 돼. 애들 앞에서 딱 존중해주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 그러면 애들이 조직 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열에 따라서 대우하는 걸 잘하는 거야. 그 조직 생활에 어울리는 법을 집안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보면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성리학에 나오는 명분론이 여성과 남성의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라. 그게 성리학이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인간성, 그런 어떤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 이게 우리 아이들의 그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명문대 보낸 걸로 만족하면 안 돼. 명문대 가서 성추행범이 왜 생기겠어? 문제 푸는 괴물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어머 어느 집 애기가 명문대 갔어. 이걸로 그렇게 치켜 세우면 안 된다. 그 집 아이가 참 인성이 바르다. 실제로요. 그 명문대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애들도 있어. 도리어 아주 인류대학이 아니지만 소위 레벨이 이류대학이라는 데에서 더 취직 잘 된 애들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실력의 면에서 당당함이야. 이게 당당한 자존감이 그 아이의 실력을 배가시켜.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할 시간에 도리어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애가 공부하는 거 어려워. 애가 공부하는 거 진짜 어려워. 왜?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출퇴근 시간에 전철 계단 내려가는데 빨리 뛰어내려갈 수 없잖아. 다 똑같이 천천히 내려가듯이 그런 거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직행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런 애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진짜 힘들어요. 다 똑같이.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들볶을 시간에 우리 부부관계가 정상인가? 우리 부부관계는 성적이 몇 점인가 생각해 보라고. 애들한테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있나?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우리는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는 자세, 그게 우리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윗사람이나 자기가 밀접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해 봐봐.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조롱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애들이 지네 팀장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생이 성공하겠어? 당연히 실패하지. 그래서 우리가 애한테 공부하라는 얘기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인간관계의 모범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 예, 그리고 이 참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거울이 되느냐. 우리 딸이 맨날 그래. 엄마,
어른은 애들의 거울인 거 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세요. 나쁜 기집애. 예. 뭐 내가 그래서 항상 뭐 모범적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애들이 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러잖아. 근데 엄마가 노력은 하잖아. 그치, 노력은 하지. 네, 우리 딸이 늘 하는 말. 그치, 노력은 하지. 예, 저 노력하는 엄마예요. 여러분도 그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시간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배우자로서 노력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왜 혼자 사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 지금 뭐라 그러나 사실은 우리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학벌이 좋아. 학벌 좋고 스펙 좋고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직장에서 꽤 중역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니까 수입은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못했어. 한참 결혼을 해야 될 때 IMF를 겪으면서 결혼할 시기를 놓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골드 미스터가 돼가지고 그 소비 생활은 하되 같이 공동체 생활을 못해. 혼자 되게 고독하게 사는데 그거 되게 나쁜 거야. 예, 그래서 그 지금이라도 예, 서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을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이 여성들은 돈 많은 부잣집 남자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그들 눈에는 훨씬 더 어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은 부잣집 남자를 기다리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예 주변에 머슴으로 쓰기에 합당한 인간이 있다. 착하고 부지런하더라. 그러면 데리고 살아. 돈은 내가 벌면 되는 거지. 청소 잘하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힘 잘 쓰고 밤에 건강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지위가 높고 돈 많고 가문이 훌륭하고 다 필요 없어. 이 남자 나이 40대면 전부 다 직장 바꿔야 되고 명예퇴직에 스트레스 받았고 머리털 빠지고 이 부부관계도 잘 안 되고 그래. 괜히 그 머리 쓰는 사람들보다 이 골드미스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게 좋고 또 저기 돈 잘 버는 그 남자들도 그래. 어떻게든지 이쁘고 어린 것들 주변에 잘생긴 식스팩들이 널려 있어. 배 나오고, 머리숱이 부족한 그대에게 눈길을 안 준다니까? 그대가 그 여들을 만족시키려면 지금 소득 갖고는 택도 없어. 당신이 그렇게 젊고 머리숱 많고, 배 안 나왔을 때, 그때 사귀었어야지. 지금 당신 조건은 당신 소득이 한 3배 정도가 돼야 이쁘고 어린 것들이 가까이 와. 괜히 이쁘고 어린 것들에게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변에 그냥 착하고, 알뜰한, 동창이 혹시 혼자 산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 괜히 그 쓸데없이 어린 여자 찾고, 부자 남자 찾고, 금세 인생을 허비하지 마. 예. 진짜라니까? 그 서로 이제 그리고 나는 그래. 이 동창회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돼. 예, 동창회를 빨리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런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어. 동창회에, 기혼자는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미혼 동창회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동창들은 어린 시절에 알잖아. 걔 품성을. 어렸을 때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들떨어졌는지 다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렸을 때 좀 모자랐던 애들이 어른 돼서 만나면 괜찮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 미혼만 모이는 미혼 동창을 많이 해야 돼. 괜히 기혼 동창엔 가지 마. 기혼들 괜히 가고 지네 집에는 배 나오고 머리숱 모자란 신랑이 있는데 어머 나갔더니 쟤는 어머 저 나이에 아직도 머리숱이 많네. 괜히 딴 생각이 난다니까? 기혼자들은 동창회 가지 말고 그리고 괜히 어렸을 때 첫사랑 생각나고 일단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래. 그러니까 기혼자는 동창회 가지 말고 미혼자들만 동창회를 가.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다음번 동창회는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애기를 낳기엔 좀 늦었다 싶으면 애기들 좀 입양을 해서 키워도 되고 우리 후배가 입양해서 키우는데 어찌나 잘 키우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수신 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다.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언제였어? 11월 5일이었나? 11월 5일이었다. 이제 막 그 딸을 데리고 광화문을 막 가야 되는데 광화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내 가다 말고 딸내미 치과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치과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릴 때 이 딸이 막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갈 테니까 엄마 먼저 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엄마는 지금 이 순간 너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예. 사실 난 그때 욕먹을 각오라고 남은 거야. 나는 정말 이 수신 제가후에 치국 평천하가 맞다. 뭐 솔직히 우리 딸이 잘못되면 역사가 나발이고 뭔 상관 있어. 우리 딸을 낯선 곳에 두고 가는 그거는 나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아프리카 방송을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 우리 딸 옆에 있는 게 맞았다라고 난 생각해. 예. 근데 거기가 주차할 데가 없었고 차를 타고 계속 돌아서 그랬지.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몰라 내가 모범이란 얘기를 하기보다 자식을 중시하고 가족 앞에 떳떳한 우리가 되자. 가족 앞에 떳떳하고 이 자식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지. 우리 애들이 말이에요. 아빠는 아빠 생활이나 잘해. 이러면 안 되잖아. 애 보는데 맨날 이렇게 세월호 마크는 달았는데 술 취해가지고 개가 돼서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엄마가 맨날 그냥 화장 진하게 하고 밤마다 놀러 다니면서 세월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애들 앞에서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먼저 돼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예.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 아유, 오늘 인트로를 했어요. 이거 봐. 어저께 하루 쉬니까. 예. 어제 하루를 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 이게 내가 그동안에 지금 한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를 못했더니 인트로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인트로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앞부분에 하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시사를 10년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민주주의 운동을 28년을 연구하고, 이 시사 방송을 10년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흐름을 14년 동안 내가 연구해 온 사람이야. 12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옛날의 운동권 친구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삶이 메마르더라고. 또 이 시사 문제가요,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시사를 보러 올 수가 없어. 왜냐? 내용이 너무 괴로워. 그렇잖아. 이게 뉴스가 너무나 잔혹하고, 이 정치적인 비판이 너무나 화가 나기 때문에 그 화를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사방송에는 언제나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확 올라갔다가 훅 꺼져버리는 이유가 너무 악에 받치면 꺼져버려. 차라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늘 그렇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고 또 훅 포기해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고 맨날 이랬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망치 부인이 인트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 인트로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왜 싸우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족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 근데 계속 시사 문제에 관심을 두다 보면 자식도 신경 안 쓰고 가족도 신경 안 쓰고 막 거기만 매몰돼 있어. 그럼 어느 순간 우리 가족들이 파괴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사 문제를 갑자기 또 확 버리게 된단 말이지. 그러지 않도록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트로가 중요한데, 인트로가 내가 너무 힘들잖아. 안 나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안 나와.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하면요, 진짜 완전히 기가 소진이 된다니까?
기운이 완전히 다 막 빠지는 거죠. 방송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어저께 하루 딱 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사상이고. 우리가 아무리 사회운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운동이 끝까지 못 가는 거야. 왜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막 달아올랐다가 빨리 식느냐? 나름대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40대 정도가 되면 자기네가 살아오면서 경험이 축적이 돼. 축적이 다